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한눈에 정리하는 한눈에 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1945년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주요 사건과 이제 민주화 운동의 간략한 내용들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 장에서는 각 대통령별, 정부별로 주요 사건과 평화통일 노력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평화통일 노력, 이 부분은요, 사실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볼 모의고사와 수능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특히 20번 문제에는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정부별로 시행했던 주요 사건들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수능 때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때 역시 선생님 수업을 듣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45년 광복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빛을 회복하게 됩니다.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의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광복 직후에 한반도 상황은 이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국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인데 이제 줄여서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회의의 핵심 결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단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고요. 그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모이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 그리고 이제 한국에 세워진 임시민주정부와 함께 중국, 영국, 미국, 소련 4개국에 의한 최대 5년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해서 한반도의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죠. 처음에는 좌익과 우익 모두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좌익 세력에서는 나중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를 전면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요, 이제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할 때 이 정치 세력들 어디까지 끌어들일 것인가, 어디까지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을 합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찬성하는 세력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는요, 제대로 된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가 결렬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지금 한반도는 반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고 미소 공동위는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제 국내로 귀환했던 이승만은요, 전라북도 정읍에 방문을 해서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서 그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한반도의 이제 위기 의식이 굉장히 고조가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남과 북으로 나뉘는 거 아닌가? 공산주의랑 자유주의로 나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중도 세력들 사이에 좌우 합작위원회가 형성됩니다.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중도 좌익의 여운형 선생님과 중도 우익의 이제 김규식 선생님이 계시죠. 자, 이분들이 모여서 좌우합작 7원칙을 제정하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제 중도 세력은 좀 가까이 의견이 좀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합작이 가능했지만 이제 극우 세력이나 극좌 세력, 멀리 떨어져 있는 세력까지는 모두 포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은 어려웠죠. 자, 그리고 이제 결렬됐던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게 됩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이 역시 그 협의 대상에 대한 참여 대상에 대한 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이 한반도 문제를 계속 언제까지 이제 끌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 뭐 미소공동위원회 연당 후에도 앞으로 합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한반도 문의를 국제연합에 이제 넘깁니다. 거기서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하자 이제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총회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한반도에서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하든 어떻게 좀 해라.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이 꾸려지고요. 한반도에 들어와서 정부 수립을 위한 그 단계를 밟기 위해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북쪽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게 되면 북한의 인구가 훨씬 적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북한과 소련에서는 이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엔에서는 그럼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이제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 이제 남쪽에 있던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그리고 북쪽의 김일성, 김두봉이 한자리에 모여서 남북 협상을 개최합니다. 남북 연석회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1948년에 50총선거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남북 협상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다시 이제 48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8년에 우리 역사에 있었던 또 중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제주 4.3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시작은 1947년 3월 1일 3.1 기념 행사에서부터 시작이지만 한반도 그 한라산에 봉화가 올라간 시점이 4월 3일이었기 때문에 48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육지에서는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였던 50총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 재헌국회는요, 법 중에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재헌헌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 헌법에 따라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간선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까지
선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재헌국회에서 실시한 개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친일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 반민법에 따라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죠. 하지만 친일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생님은 우리 현대사의 그 모든 문제가 사실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농지개혁법이 시행이 되죠. 경자유전의 원칙과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소작농이 사라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가, 우리 현대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면서 결국 남과 북의 분단은 현실이 되었고요. 1950년 민족의 큰 아픔이죠.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6.25 전쟁의 과정은요, 사실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각종 매체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접하셨죠? 6.25 전쟁의 시작은 이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모든 한반도의 전 지역이 사실 이제 공산화되기 직전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이 됩니다. 5,000분의 1의 확률이었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정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북한 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두만강까지 가게 되죠. 이제 한반도의 자유주의 통일이 눈앞에 있었던 그 순간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됩니다. 서울을 한 번 더 빼앗기게 되죠.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요. 자, 하지만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남쪽까지 완전히 밀리는 상황은 아니었고 38선을 기준으로 북한과 남한군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태가 진행이 되자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소련 측에서 휴전협정을 제의하게 됩니다. 자, 한창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돌발 행동이 있었죠.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이 휴전협정이 결렬될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1953년 7월에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여전히 한반도는 휴전 또는 정전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6.25 전쟁 중에요. 이승만은요,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헌을 합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 요소를 뽑아서 섞었다 해서 이름을 붙인 이제 발췌 개헌을 1952년에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되는 직선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시행된 2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승만이 두 번째로 대통령을 연임하게 된 거죠.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1대부터 3대까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자, 2대 대통령을 하고 나서 이승만은요,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은겨.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권력은 중독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금지 조항을 폐지시키는 이승만을 위한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당시 국회의원의 정족수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어야 됐는데 13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135명이 찬성을 하면서 부결이 되는 줄 알았지만 수학과 교수까지 대동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게 되죠. 바로 4.4.5입을 여기다 적용한다고 4.4.5입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금지 조항을 폐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3대 대통령까지 이승만이 당선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이승만의 나이가 80대였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나이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많은 나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뭐 환갑잔치 하던 때니까 60살 사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80살이니까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소속한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부통령이 대신하게 되는데 부통령이 제3대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3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지만 3대 부통령은 장면, 이제 이승만과 함께 당선된 사람은 민주당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부통령까지 자유당 사람을 앉혀야 된다. 이를 위해서 1960년에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됩니다. 바로 3.15 부정선거죠. 그리고 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이승만 정권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던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인데요. 4.19 혁명의 내용은 밑에 민주화 운동 칸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같은 라인에 4.19 혁명 여기 민주화 운동 칸에 써주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마산에서 일어났던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 학생이 시위 이후에 이제 행방불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아주 참혹한 상태였죠.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의해서 사망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경찰에 대한 해명 그리고 이러한 부패한 정권에 대한 정권 척결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특히 4월 18일에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작한 시위에 정치 깡패들이 나타나서 이 학생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그 다음 날 4월 19일이라고 하죠. 피해 화요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시위에서는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중고등학생, 일반 시민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위에서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자도 발생하고요. 이후에 이제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마무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물러나라.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하야를 선언하면서 이승만 정권이 끝나게 되고요. 4.19 혁명의 결과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내각 책임제,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다수당으로 구성된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장면이 국무총리에 앉게 되면서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위로 가시면 4대 대통령이 없잖아요. 바로 장면 내각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이 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장면 내각 시절에 정말 이제 민주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민간의 많은 요구가 쏟아져 들어왔고 사회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1년이죠. 자, 그리고 이 5.16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요, 제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박정희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은요,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어디서 가져왔냐?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의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되고요. 광복 이후에 끊겼던 한일 관계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한일협약 체결 이후에 일본에게 많은 차관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제1차부터 4차까지 총 한 20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 노동 집약적 산업 중심이었고요. 3차, 4차는 이제 중화공업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갖다 파는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요, 이제 경제 성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5대, 6대까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말했잖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권력을 중독된다니까. 그래서 박정희 역시 이승만과 같이 3번째까지, 4번째까지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삼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삼선 개헌을 하게 되죠. 선생님 여기서 이미 없어진 거 아닌가요? 요거는 이승만에 한해서. 자, 이제 3대까지, 삼선까지 하고 났는데 이제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단 경제 성장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공을 철저하게 내세웠는데 당시 이제 닉슨 독트린으로 반공 분위기가 점차 수그러들고 이제 세계 전체가 이제 냉전 체제가 좀 완화되면서 반공을 더 이상 이제 내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것은 갑작스러운 깜짝 발표 7.4 남북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 수능 단골 출제 문제인데요. 그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수능 20번 문제에 한 번씩 자주 나오는 겁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과 북이 통일의 원칙 3가지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바로 자주적인 통일,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통한 통일을 이룩해내겠다는 것에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명분으로 박정희는요, 이 통일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체제로 통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유신 헌법을 공포했다. 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10월 유신의 핵심 내용은요. 일단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조직해서 대통령도 여기서 뽑습니다. 간선제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 사법권까지 대통령이 모두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갖게 되냐? 대통령이 긴급조치권까지. 그래서 사실상 이제 독재,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10월 유신은
결국 7년 만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10월 유신을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이제 밑에 바로 이어서 쓸게요. 민주화 운동 칸에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이 부마 민주항쟁의 시작점은 어디로 볼 수 있냐? YH 무역 사건입니다. 혹시 이 사건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요, 유튜브에 꼬꼬무 YH 무역 사건 이렇게 검색하면 그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제 편집 요약본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자, 이 YH 무역 사건으로 이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유신 정권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자 이제 박정희는 김영삼을 총재직에서 정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킨 거죠. 아니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인데 대통령이 그 자리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의 고향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견 차이가 결국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피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11.6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11.6 사태로 하루아침에 사망하게 된 박정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 시대가 끝났다. 그 차가운 겨울 같았던 유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웬걸 박정희가 가니까 전두환이 나타나네. 12.12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신군부라고 하는 군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유신체제를 계속해서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자, 이에 반대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한 달 내내 집회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신군부의 답변은 계엄령 전국 확대였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자정 0시를 기준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계엄령에 맞서서 당시 광주에서는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터리가 별로 없대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부마 민주항쟁 밑에다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은 이제 전남대에서 벌어진 대학생들의 시위였습니다. 네,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온 계엄군이 시위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발포를 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영화 택시 운전사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제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발포에 맞서서 시민군들 역시 무장을 하게 됩니다. 나를 그리고 가족을 향해서 총을 들이대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죠. 결국 이 시민군과 계엄군이 이제 몇 차례 대치를 하던 와중에도 사실 평화적인 협상 노력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간 다 죽는다. 갑자기 어떤 드라마가 떠오르죠. 이러다 다 죽는다. 평화적인 협상도 하려고 하고 무기도 이제 반납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이제 계엄군이 또다시 이 시민들을 향해서 잔인한 진압을 하게 되면서 그 시민군의 중심지였던 전남도청이 무너지고 5.18 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이제 출범한 전두환 정권에서는요.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면
삼청교육대라던가 그리고 이제 보도지침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고요. 한편으로는 유화정책이라고 해서 프로야구단을 창설한다거나 야간 통금을 해지시킨다거나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를 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면서 이제 유화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군사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계속하게 되고 정부에게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요, 내 임기 동안은 헌법을 개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직선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하지 마라. 직선제 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바라지 말라는 뜻이죠. 자, 이 4.13 호원 조치에 맞서서 이제 정말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던 우리 역사상 또 하나의 승리의 기억이죠. 바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도 밑으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6월 민주항쟁의 시작점은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사망까지 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정권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기 급급했고, 숨긴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에 맞서서 이제 사람들이 직선제를 요구하니까 직선제를 할 마음이 없다.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 그런 와중에 이제 명동성당에서 5월 18일에 그 5.18 광주 민주운동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미사가 있었는데 그 미사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됩니다. 정부가 숨기려고 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이 국민들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제 6월 민주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위에서 또다시 경찰에 의한 이한열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날 60 국민대회 이어지게 되고 결국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요.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위로 올라가 볼까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헌법의 9차 개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임기 5년의 대통령 단임제 그리고 직선제를 시행하게 됐고 그 결과로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야권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정말 안 뽑으려고 했는데 노태우가 뽑히게 됩니다. 자, 이 노태우의 당선에 실망한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이라도 야당을 더 뽑자 해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이 되고요. 이에 부담감을 느낀 노태우는요, 이제 김종필과 김영삼을
합류시켜서 3당을 합당합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형성이 되고, 또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실시했던 게 88 서울올림픽이죠. 그리고 이 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문을 닫고 있던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열리게 되는데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자,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죄송해요. 채택하게 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한눈에 보기 영상 정리하고요. 배터리 좀 충전하고 뒷장으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